자, 대선 국면을 맞은 한반도 정치 또 안보 상황 등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죠. 최강 디펜스 김종래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얘기 뭐 해야 되겠죠? 예. 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모든 방송이 다 이거 보도하고 있으니까 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수는 없고 저는 이 법 트라우마가 네. 우리 사회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아, 이게 저는 원래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길 조짐이었던 게 윤석열 헌재 네. 파면 선고 당시였는데 그때 전부 다 불안해하면서 네. 이 법원의 한마디에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경각에 달려 있다고 했을 때도 많은 어떤 그 법조인들이 그래도 8대0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분들 향해서도 화를 많이 냈거든요. 방송인들이. 지금 저렇게 이상이 생겼는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하고 믿고 있냐. 순진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때도 우리 사회 집단지성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파면을 예상했고 마지막 순간에 파면이 될 때 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 아직 법의 집단지성이 살아 있구나. 네. 이런 걸 끝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예. 또 그 헌재 선고문에 이 대법원장 김명수를 수거하겠다고 하는 계엄 계획을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법관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느냐. 이래가지고 헌재 판결 선고문에 따로 한 항목을 법관 그 위치 확인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지켜준 게 이 대법원을 지켜준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번에 정작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국가 최고 재판소와 국민들이 지켜준 자신들의 권위를 엉뚱한 데 써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대법원의 권위를 지켜준 겁니다. 맞아요. 예. 헌재 선고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그 3월 17일 날 석방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뜬금없이 양승태 대법관 얘기를 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얘기하고 저 왜 저러나 그랬죠? 네. 그때 대법관은 직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13명 중에 10명을 지가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결론이 났고요. 사실은. 네, 딱 그렇게. 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최고의 상급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위와 이 법의 어떤 그 헌법의 권위, 그 다음에 법관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네.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엉뚱한 데 써먹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사실 판단을 뭐 저는 내용적으로 별로 납득치 않고 뭐 믿겨지지도 않고 이상한데 그걸 떠나서 엄청 빨리 진행하고 생중계까지 하고 등등등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네.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국민들이 준 그 권위를 이딴 식으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죠. 네. 민주당에서도 낙관하는 분위기가 대부분 상고 기각을 예상했었어요. 이제 막판으로 올수록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을 쭉 보면은 이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당해왔어요. 이번이 항상 처음이 당했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석방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헌재 선고도 늦어질 때 5대3 기각설에 크게 흔들렸고 맞아요.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저쪽은 사법 카르텔이 막강해서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술적 영역에서는 항상 우리가 밀렸다고. 민주당 쪽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전술적인 수준에서 깔짝깔짝 하는 거지. 전략적 수준으로 큰 국가와 국민을 한테 호소하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 진영이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쪽에서는 현란한 법의 기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적어도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은 이런 초식이 다 있구나. 빨리 딱 진행해서 팍 해버리잖아요. 어. 예.
항상 변칙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예. 직위원 판결도 그렇고요. 네. 직위원 결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법이란 게 정도가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수준. 그러니까 모든 걸 법에서 다 안정화했을 때는 그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상식이고 예의이고 어떤 합리적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 수준이 있을 때 우린 그걸 믿고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윤석열이 협박되고 이번에 대법원 저렇게 파기환송이 나고 이럴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원 네. 판결 존중한다 하는데 저는 존중 못 하겠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1896년에 드레피스 사건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증거나 법리는 유대인 대위 출신 드레피스 대위가 무죄라고 봤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와 왕정 복고파 여기서 이제 그 드레피스를 한 번 판결을 했으면은 네.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물경 한 8년 후에 가까스로 재심을 열어서 그렇죠. 그때서야 무죄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에밀 졸라 유명하죠. 나는 고발한다라는 어떤 글을 쓰면서 좌파 사회주의자 공화파 이런 중도파들을 전체를 결집시켜 가지고 이 카톨릭 교회와 왕정 권위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그 법원의 아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를 다 댔는데도 권위 때문에 그냥 계속 유죄는 유죄해야 되고 이런 반유대주의 카톨릭 교회 장악된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카톨릭 교회 같은 카르텔이 지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어떤 증거 법리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만들어 왔던 거를 일거에 허무는 이런 어떤 사건인데 그때 드레피스 재심 요구를 묵살하고 네. 유죄를 그냥 확정해야 하던 그 영국 최고법원 그 법원이 무너져야만 영국이 이제 공화제로 드디어 안착이 되고 그렇죠. 정교 분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근대 영국을 여는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법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어떤 법 권위주의 내지는 어떤 그 카르텔의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는 어떤 법관 권위주의와 어떤 그 법 지상주의 이런 어떤 카톨릭 교회 비슷한 예. 이런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진정한 어떤 현대적 공화주의가 될 뿌리를 것이다.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는 대선이니까요. 네. 자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대선에 관해서는 뭐 지금의 법 절차대로라도 해도 대선 이전에 이것이 유죄 판결이 다시 날 수는 고등법원에서 없을 것 날 같아요, 수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두 가지 반응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시 조금 힘을 얻을 거다. 아 한동훈이 나올 수 지- 있다. 지금까지 김문수한테 좀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법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로서 이거 이재명을 갖다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할 때 40분 넘게 네. 체포 동의안을 연설했고 이랬던 어떤 걸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해결사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 국민의힘 경선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일 요인이 이제 경선 생겼다. 결과가 발표납니다. 지금 투표도 하고 있고요. 하고 국민의힘. 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한덕수가 마치 이 대법원 판결에 조율된 듯한 그렇죠. 권한대행 총리 사임을 했다는 딱 것이죠. 맞아 떨어지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술적 영향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차원의 영향은 어떠냐? 전략적 차원 이게 중요하죠. 예, 그것은 어떤 이게 하나의 드레피스 사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오히려 민주당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아하. 예, 지금의 어떤 대세론을 어떤 마지막으로 가로막아서는
어떤 법기술자들을 청소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그 당위성이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저기 뭐냐 집권 초에 사법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이 실려 버렸다. 그리고 지지층도 더 결집이 된다. 아, 결집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중도가 봤을 때 이재명 이렇게 하면 좀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부 동요된 층들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재명 후보가 숙명처럼 안고 있었던 게 비호감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항상 비호감도 1위 후보였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지율도 높지만 예, 이것 때문에 50%선은 못 깬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 상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그 비호감의 벽을 넘었습니다. 50이 넘어가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도층이 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의 문턱을 낮추고 음흠. 그러면서 저기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 신호가 한 3, 4주부터 왔어요. 음흠. 저는 그 변화를 유심히 보는데 이건 대단한 변화다. 대단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중도 행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고 그래서 그것이 비호감 벽을 깼다. 깼다. 이런 어떤 형국으로 가든 터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그 파기환송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넘어서던 표가 그러면 다시 되돌아갈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해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 어떻게 되면냐 하면은 이것이 거꾸로 중도층한테 법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반대로. 예. 야, 우리 국가의 운명이 저 법관 한 명에 의해서 좌지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상고심 다르면 그거 재수 좋으면 살고 그러게요. 이게 운 무슨 나쁘게 판결이야 이렇게 되죠. 저기 뭐냐 그 이상한 판사 만나면 나 인생 파멸이고. 파멸되고. 아니 무슨 법이란 게 이렇게 운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저기 돈 있는 놈 기득권 있는 자들은 라인 있으면 다 살아남고 네. 나같이 힘없는 놈은 죽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오히려 법 트라우마를 자극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 법의 불안정성에 심하게 사람들이 그 불안해.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대선에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상고도 있기 때문에 만약 네.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거는 뭐 아무 영향이 없는데 네. 전략 전술 말씀하셨어요. 네. 큰 거는 전략이라면 하나하나 하는 거를 전술이라고 우리 네. 전쟁이나 얘기를 하는데 전술에서는 분명히 이쪽이 유리하고 이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쁘지 보시군요. 않다. 옛날에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철회할 때 네.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전략적으로긴 판을 못 밀고 정몽준이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더 유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전쟁 때 보면은 미군이 모든 전투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결국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때 전쟁에서는 졌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라는 거잖아요. 예. 전술이나 작전은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나 전략에서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그 전략은 국민의 마음에 있는 거지. 이런 법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차원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국민들이 그런 어떤 뭐 매체가 좀 정해져 있고 이러면 거기에다 현혹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많은 매체들도 있고 예. 깨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만 읽어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니까 절차도 봤을 거고 다. 네. 예. 아니 뭐 일반인들이야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로 결과를 보실 보긴 건데.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그냥 1심, 2심, 상고심 해가지고 판을 흔들어대면은 뭐 맨날 정치 포기하고 법원 가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의 참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그리고 주권자의 그 참정권 네. 그 선택은 그거는 법을 초월한다고 저는 봐요. 주권자의 정치적 행위는 최고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조항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뭐 헌법 내에 있는 그거는 거지만. 정광훈 목사 얘긴데. 아예 그 저항권 말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저항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저항권 말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좀 좌절감을 느끼는데 어떤 법이란 게 일관되고 상식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한비자가 37건의 저작을 남겼는데 네. 그 후반부의 저작으로 갈수록 법에 대해서 이제 관용이 나옵니다. 초기에 한비자 사상은 칼같이 했는데요. 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라는 게 네. 법가의 사상으로 우리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법을 엄하게 집행하되 두 가지가 빠지면은 그거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민중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둘째, 법은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누구나 네.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법이 어려우면은 괴리될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한비사자 사상의 곳곳에 남아 있어요. 이건 법은 포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벌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후기 저작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꾸 앞에 저작만 보고 사람들이 한비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시민들하고 거의 괴리되어서 어떤 그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수준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폐쇄적입니다. 논의 과정이. 자기들만 예. 카르텔이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네. 이게 어디 한비자가 얘기한 법가의 사상입니다. 아니죠. 시민과 괴리되면서 기술만 배우는 게 오늘날 로스쿨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스쿨 다니면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법을 더 쉽게 번역해서 누구나 법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봉사와 서비스를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더 오히려 그 법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득권을 원하는 이런 기술자들을 매년 수천 명씩 이 로스쿨에서 만들어내고 그 정점에 오늘날 대법원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런 법치는 오히려 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법 전문가는 없고 법 기술자만 있는데 기술자만 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준 기술이 바로 저런 거예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 가지고 뭐 불소조 특권 안 된다 재판 받아와라 뭐 등등의 얘기들 그 논란 계속 되겠죠. 계속 되겠네요. 예,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재명 그 정부 체제가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네. 계속 흔들어댈 수 있는 플랫폼을 그렇죠.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치가 하이 컨플릭, 이 고도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거죠. 대법원이 그런 상황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좀 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이 상황에 또 한덕수 대행도 좀 사임을 하고 출마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딱 1시간 차이입니다. 3시 40분에 판결 선고가 됐다면 4시에 또 하고 아마 오늘 정도에 또 출마 변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어제 4시로 이렇게 잡은 게 마치 네.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 상고심을 좀 알고 있었던 듯. 만약에 상고 기각이었으면 그 시간에 잡았겠어요.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부러 피하죠. 예, 묻히는데. 그렇죠. 그죠? 예상하고 판을 짠 거 그래 아니냐. 들려요. 아니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예. 그래 보여요. 뭐 하도 이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보여요. 이런 잔수는 저쪽이 확실히 잘 써요. 그죠? 잘 써. 예. 잔수는 잘 써요. 그게 꼼 쓰고 잔수기 때문에 문제지. 네. 일단은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제 대법원 그런 것들을 자꾸 우러내면서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불가론을 확산하고 한건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행보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5월 3일쯤에는 이제 국민의힘 5월 3일에 후보가 결정되니까 내일입니다. 예, 예. 내일 결정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들 판을 만들려고 할 건데, 근데 그게 전략적인 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전술적이다. 아무래도 전술적이에요. 근데 전술도 이게 뭐 버블이라는 거 이용할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내분이 있을 수 있는 전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죠. 일치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는 김문수 쪽이라고 봐요. 김문수가 맞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 이게 그 저기 한동훈이 얼핏 보면은 양강 체제로 하고 저 기세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김문수의 벽을 넘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큰 표처는 아니집니다만은 홍준표 표가 누구한테 가겠냐? 근데 기본적으로 김문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그러면은 오히려 차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투표의 룰 자체가 당내 강성당원들한테 유리합니다.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은 어렵다.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최종 후보는 아니죠.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만 또 다른 과정인 단일화,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런 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2.0 버전이 이제 그렇죠. 출시가 되는 것이죠. 김문수와 한덕수 체제, 완전히 내란 체제죠. 내란 체제. 그렇죠.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왔으면 내란 체제를 나름 그래도 극복하려고 한다고 보이는데 그 점은 있어요. 뭐 옳고 그름 떠나서 여기는 내란 체제 2.0 버전이네요. 2.0이죠. 2.0 버전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서 뉴스에 나오고 보리밥 먹으러 재판에 가서 보리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자기를 넘어서도록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않아요. 결국은 국민의힘보다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결국 좌지우지하네요 계속.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난 12월이 이제 저 군사 친위 군사 쿠데타였다면 이번은 법을 동원한 어떤 저기 제2의 내란 사태 또 연장 사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률 이쪽에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 뭐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카르텔을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한번 내란을 했다면 법률을 그 이용 못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용하기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들어보니까 또 얼핏 드네요. 2차 내란이면 그때는 지도 잘 모르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하다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아니 그것도 했는데 지가 잘하는 인맥도 잘 알고 다 동기고 뭐 더 근처에 있던 사람들 위험도 죽고 위험도 없죠 거의.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이거 법대로 하면 되니까 다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또 얼핏 드네요. 제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구속 그 풀려나던 날 양승태 대법관하고 그러니까요. 법원 행정처장 자기가 구속했던 사람들 얘기를 왜 꺼냈겠냐고. 이상하죠. 그때부터라고 이 구상이 들어간 게. 그게 3월 중순 아닙니까? 그때부터였다고. 아마 윤석열이 고등법원까지는 통제를 못하더라도 대법관은 자기가 10명을 다 임명했습니다. 조희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 판이에요. 자기 사람이니까 통제가 100%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빨리 땡겨가지고 이 선거에 자주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을 그렸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전화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플랜 B였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어디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한 2월부터 돌던 말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처리해주고 대법원이 이재명 처리해준다. 이 말은 원래 돌던 말이에요. 원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라고는 봤지만은 막상 5월까지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게 그래도 살아있는 시나리오였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네요. 한덕수가
후보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구도대로라면 그건 어떻게 보시면 시간이 만약에 좀 끌면 끌수록 한덕수는 예. 김문수의 백댄서입니다. 아, 김문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백댄서입니까? 백댄서예요. 백댄서. 아, 이거 대부분 보면 한덕수가 좀 더 추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구조적으로. 이게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런데 윤석열 같으면 일찌감치 왜 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맞습니다. 그게 2021년 8월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입당하고 싶어 입당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입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권으로 가려면 무소속을 해가 할 수가 없으면 돈도 많이 들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조직도 하나도 없고. 예, 이거는 저기 국민의힘 후보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고 아하. 흡수될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덕수는 이 뭡니까? 이용당한 거예요, 또? 아니 그런데 이제 저기 어떤 면에서는 자꾸 네. 이렇게 판을 키우고 본인도 발버둥을 쳐야 돼요. 아, 본인뿐만 걸린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 여러 명 걸려 있어요. 아하. 여러 명 걸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계엄에 가장 색깔이 가까운 김문수가 어찌된 일인지 그때 노동부 장관으로 계엄 국무회의에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지금 좀 그나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여지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거기 안 갔으니까. 갔으면 뭐 출마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최상목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나오거든요. 지금 네. 한덕수하고 다 같이 갈 운명이에요. 네. 피의자들입니다. 피의자들. 피의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한테라도 기대서 예, 조금 더 어떤 그 본인의 그 구명줄을 넓혀 놔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 이재명 정부가 서서 수사가 들어오면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아, 이렇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하려고. 그 명분이 되죠. 결국은 시간은 한덕수 편이 아니고 김문수 편 같네요. 막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면. 지금으로선 유리하죠. 예, 그건- 시간 계속 가면 갈수록 예. 5월 11일 이제 후보 등록자 그 마감 기간인데 그리고 시간이 흐름을수록 더 이상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은 그 하죠. 직전까지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후보 등록하는데 좀 자기 돈 쓰고 그러면서 29억까지 모금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까지는 활동하는 게 이해는 가요.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 용지 인쇄가 들어갈 때 저기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안철수 윤석열이 그 단일화 하듯이 그렇죠. 종이에 남아요. 있긴 하지만 종이에 남아 있지만은 그건 대선 막바지에 4차 TV 토론이 끝나고 단일화했거든요. 맞습니다. 밤 11시에. 예. 근데 TV 토론이 총 6번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는 게 된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시나리오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기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단계, 네.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2단계, 그다음에 투표용지엔 들어갔으나 투표 전에 3단계. 예, 요 중에서 이제 저기 가능한 시나리오를 우선순위를 따져야 보겠죠. 자, 뭐 어쨌든 어제 대법원 그 결정, 그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좀 또 잠을 못 자는 또 불면의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아니, 너무 실망하지 국민들한테 마십시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지자들도 또 있을 거고 민주당. 그러니까 네. 저기 뭐 제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십니다. 아닙니다만 그냥 이 사태는 야권 전체의 어떤 그 문제라고 보고 그러지만은 지금의 작금의 이 그 법률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그 법률 비상 사태 이런 부분들은 그 강물로 얘기하자면 폭포 하나 만난 거다. 폭포를 만난 것이다. 예. 폭포 한번 만나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다로 가는 걸 멈출 리는 없다. 아, 그 물결은 그대로 갈 것이다. 예. 아하.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험한 바위를 만나고 폭포에서 떨어질지언정 이것이 바다로 가는 걸 멈추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넓고 좀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고 이럴수록 더 아마 조금 어떤 권력 교체, 정권 교체, 더 나가서 사회 대개혁. 정치 개혁, 사법 개혁, 사회 대개혁 이런 어떤 개혁의 비전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정치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